1교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전체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13문제를 보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지금 정규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반 수업을, 정규반이라고 해서 우리 학원이 정규반, 심화반, 연구반에서 내용 자체가 딱히 더 어려워지고 특별한 걸 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규반 수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통 이제 13문제에서 10문제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대체로 이제 합격하실 때요. 합격하실 때 분들 보면 7문제 정도는 좀 이제 자신있게 선택하고 3문제 정도는 약간 조금 딱 내한테 맞지는 않는, 하지만 뭔지는 대충 아는 그런 식으로 해서 1교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자, 1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상향형이냐 하향형 헤드냐, 구조 특징, 좀 기본적인 문제 같아요. 1번은 선택할 것 같고요. 또, 비상방송 설비에서 이 3선식 음량 조절기가 있는 업무용 결선, 이것도 2번도 선택할 것 같고요. 자신있게 선택하실 것 같고. 3번, 호샤 가이드상 표준시간 가일 온도 곡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우리가 표준 화재에서 온도 시간 곡선, 우리가 내화 성능 시험을 할 때 그걸 묻는 것 같긴 한데, 호샤 가이드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분들이 호샤 가이드는 모르겠고, 아무튼 표준 시간 가일 온도 곡선이 표준화재 온도 시간 곡선, 이거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 맞죠? 이제 그게 맞아요. 그게 답이 돼서 맞을 것 같고. 4번은 연소 시험 장치,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선택 다 버릴 것 같고. 5번 하인리와 버드의 연쇄성 이론, 이 부분은 하인리만 또 공부를 했으면 버드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또 좀 선택하기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정 펌프와 플랜지 화재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왠지 이 주제로는 펌프, 플랜지 화재가 뭔가 그게 화학공장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어떤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선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볼게요. 8번 통기관. 이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할 것 같고. 미분무수. 이것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대피시설 10번. 이것도 피난약자 대피시설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연기의 물리적, 화학적, 열적 특성. 이건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 7개 정도는 좀 공부했던 것 가지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되고, 3개 정도를 이제 더 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플래시오버 예측하는 화재 수치 모델링이 있으니까 메카프레이의 어떤 플래시오버를 예측하는 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든, 아니면 플래시오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결국 영향 요인이 화재 수치 모델링에 그게 반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든 7번을 그 둘 중에 고민을 해서 이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심 펌프 작동 원리, 대충 그 원심 펌프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이거 유체 이동과 에너지 변환으로 따로 그 사이에 뭐 이걸 구분해가지고 내가 정리는 안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걸 보면서 유체 이동과 에너지 이 변환으로 좀 나름 정리를 해보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고득점은 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면은 저는 이제 12번 비상전원 자가발전 설비. 이건 이제 비상전원 검토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전원 자가발전기 용량 계산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용량 계산식의 각 변수들의 일단 적합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하면서 혹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설계나 시공할 때 검토해야 될 거, 발전기 실에 대한 거라든지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비상전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번 시험에 137회 1교시는 평상시에 보통 1교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개인에 따라서 난이도가 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난이도를 가진 그 교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단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스프링클러 상향형, 하향형. 상향형, 하향형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거고요. 그 상향, 하향을 아는데 일단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상향식으로 설치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인데 상향식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동파,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으면 이 부분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에 이렇게 동파 부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 물이 여기에 이제 고임이 없으니까 결국 물이 이제 고여 있으면 동파와 부식. 그 다음에 부식. 그 다음에 이물질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향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동파 우려가 없는 경우는 하향식으로 가고, 그런데 이물질이 끼지 않는 구조, 그 구조가 회향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배관을 위쪽으로 이렇게 하향이지만 한번 위로 올려서 이물질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회향식, 또는 먹는 물 품질 기준. 물 자체가 먹는 물 수질이면 이물질이 끼지 않기 때문에 동파 우려가 없는 건 뭡니까? 습식, 보합식일 경우. 이 자체는 동파가 안 되는 부분에 보합식인 경우. 여기다가 습식 보합식이 아니더라도 드라이 펜던트, 그 다음에 동파 우려가 없는 곳, 그 다음에 개방형 헤드, 이 경우에는 습식 보합식이 아니더라도 다 가능한 걸로. 결국 동파와 이물질의 관점으로 이제 사양식, 하향식을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하는데, 헤드 구조, 뭐 디플렉트가 상향형은 위쪽에 있으면서 그게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 뭐 특징 같은 거, 이런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교시는 크게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나가고요. 자, 2교시다. 이 두 번째 문제.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스피커가 증폭기는 앰프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성기, 스피커죠. 증폭기로부터 선이 나가서, 전선이 나가서 스피커로 연결이 되는데, 음량 조절기를 갖추는 배선 방식이 있고, 음량 조절기가 없는 배선 방식이 있고, 갖추는 배선 방식은 업무용인 걸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용 비상방송 설비 결선도로를 하겠고, 단지 절체 스위치,
업무용과 비상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절제 스위치가 증폭기에 내장되어 있는 걸로 했으니까 드린 자료처럼 증폭기 안에 그게 절제 스위치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폭기와 음량 조절기의 기능. 증폭기는 소리 키워주는 거잖아요. 음성 신호를, 약한 음성 신호를, 강한 이 출력 신호로 증폭해 주는 건데, 증폭기 기능의 전원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폭이란 말하고 달리 그 스피커 쪽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 기능이 증폭기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량 조절기는 업무용에 사용하는 거고, 우리 소방 비상용에서는 최대 음량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음량을 조절하지 않고 음량 조절기가 없는 거죠. 확성기 출력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사 가이드상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 이것은 코사 가이드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었던 건데요. 코사 가이드상에 보면 코사 가이드 내화 구조에 관한 기술 지침 보면 내화 구조는 KS 한국 산업 규격의 2257-1 등의 시험 방법에 의한 내화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 시험 방법은 자, 내화 성능을 이게 2시간 내화 성능이다. 1시간 내화 성능이라면 일정한 표준적인 어떤 이 가열 방법으로 가열해서 1시간이냐 2시간이냐를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져주는 게 뭐 2000도씨로 가열해놓고 1시간 버텼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온도 세타는 세타 0 플러스 345 로그 8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의 약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 이렇게 가열을 해주는 게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KS 코시아 쪽을 잘 모르니까 그냥 KS의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을 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해도 뭐 이게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딱이 다른 대안은 없다 보니까요. 근데 억울해서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죠.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자, 방염 성능과 연소 시험장치, 시험체 건조 방법, 성능시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저도 이제 이런 건 방염 시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 장치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길래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이 시험 장치를 설명이라고 하는 건지 시험 장치를 한번 봤더니 뭐 좀 단순화시키면 뭐 그려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언제 출제가 되겠습니까? 출제 제가 보기에는 뭐 혹시 몰라요. 또 미친 척하고 뭐 또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준비해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아까 13문제 1교시 나오고 2교시, 3교시, 4교시 6문제씩 나오면 1교시 때는 3문제는 버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2, 3, 4교시도 버리는 2문제에 속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내가 준비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아예 그건 빼버리시고 4문제와 여기 10문제에서 10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내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챙기시는 거겠지만 아예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은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인리와 버드의 연쇄성 이론이에요. 연쇄성은 제가 둘 다
재해는 연속적인 연쇄 사슬로 발생을 한다. 라고 하고, 자, 하인리 쪽 같은 경우는 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버드 쪽 같은 거는 좀 안 했다면, 버드 쪽도 이제 비슷한데, 하인리는 연쇄, 재해로 가는 게 사회적 유전적 요인, 개인 결함,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 그 다음에 불안전한 사고, 그 다음 그걸로부터 사고가 일어나고 그게 재해로 가고, 이건데, 이제 버드는, 어떤 경영 시스템적인 통제가 부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 손실로 간다. 라고 해서 조직 경영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관리의 실패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인리는 개인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 개인의 문제, 개인적 결함 이런 것들을 하인리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는 사람이 문제다, 버드는 조직이 문제다 라고 하는 개인 중심 접근과 시스템 중심 접근의 차이다. 이기에 버드는 관리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었구나 하고, 버드의 이론 정도 하인리만 만약에 해두셨으면 좀 더 추가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화학공장 펌프 플랜지 화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좀 억울해요. 뭔가 특별한 게 여기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따로 이걸 이제 공부하지 않았으면, 손을 못 댔을 것 같기도 하는데, 자, 화학공장의 화재는 크게, 분출 화재하고 어디에선가 새 나와가지고 분출되는 거예요, 화재. 분출 화재하고 화재 유형이, 하나는 탱크에서 액면 화재. 분출 화재, 액면 화재로 화재 형태가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출 화재에 대표적인 분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게 펌프 쪽. 자, 뭔가, 액상의 유체를 흘려보려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펌프에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에, 접합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출되는 거. 그 다음에 배관에서 플랜지 부분. 배관의 플랜지. 펌프와 플랜지 쪽에서의,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이 분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펌프 같은 여기 이제, 케이스에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접합할 때 그 부분에 실과 또 그랜드라고, 그랜드는 모터가 펌프 케이스로 들어올 때, 케이싱으로 들어올 때, 이 회전축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이 그랜드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누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랜드나 실에서의 누출, 거기에서 화재. 그래서 대책은, 이중 구조의 실 같은 걸 사용하자 하는 부분이고, 대책 같은 것은 우리 지금 이게 이제 코샤 가이드 화학 공장의 화재 예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딱 이 부분 내용이 나와요. 펌프 플랜지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그걸 안 봤더라도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대책 같은 것도 한 줄 써야 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점검 같은 거, 누출 점검 같은 걸 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7번. 플래시오버를 예측하는 화재 수치 모델링. 자, 플래시오버를 예측하는 화재 수치 모델링.
모델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이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어떤 그 시뮬레이션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냐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열역학적인 어떤 요소를 따지, 열방출률이라든가 복사열, 대류열, 열전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요소들을, 또는 유체역학적으로 연기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공기 유입, 연기 유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난류나 와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 요소들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정리해 놓으니까 뭐 알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 플래시 오버 예측하는 식이 있잖아요. 메카프레이의 열방출률. Q가 610에 뭐, 루트 HK 곱하기 AT 곱하기 A 루트 H 뭐 하는 식이라든가, 그런 거 환기 요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걸 또 우리가 유도해낼 때, 구획실 온도 상승식이 있잖아요. 델타 T는 6.85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구획실은 이렇게 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그 온도 상승의 변수들이 결국은 플래시오버를 예측하는 수치 모델링에 사용되는 요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해석을 설명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 저희 정규반 수업 때도 이게 의외로 꽤 복잡해 보여도 외우면 외울만 하다라고 해서, 의외로 이런 건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건데요. 자, 통기관 설치 기준이 보면, 자,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 밸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통기관 보면 밸브 없는 통기관이 그냥 이렇게 개방돼가지고 다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숨구멍이 개방되어 있는 거고요. 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은 참고로 탱크의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죠. 뭔가 주입할 때나 빼낼 때, 이런 통기관이 없으면 찌그러들거나 이 탱크가 늘어나니까 숨구멍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증기 같은 게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게, 대기 밸브를 부착한 통기관이 있어요. 대기 밸브 부착. 이건 이제 이 통기관이 없으면 악취도 나가고 유증기 같은 거 다 나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탱크 안에 다 말라가지고 없죠. 뭘 집어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기 밸브 부착하는 건데, 자, 5개 탱크, 옥내 탱크,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이 세 가지 통기관 기준, 설치 기준이 나오거든요. 5개 탱크는 앞머리를 따면 직선인가로 앞머리 따서 3개 외우면 되고, 옥내는 여기다가 선 9만 더하면 됩니다. 지하는 여기 2개에다 다시 지연이만 더하면 돼요. 여기는 5인이고요. 5인에다가 똑같이 선구 지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우기가 의외로 안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워. 그래서 이것은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이게 통기관 쪽에 보면 쫙 뭐가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워 하고 포기하셨던 분 계신다면 한번 이렇게 하시면 잘 외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참 밸브 없는 통기관, 여기 직선인 가에 이게 이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인데요. 이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라고 하는 게 탱크에다가
유조차에 와서 기름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동 운송 탱크에서 기름을 넣을 거잖아요. 운송 탱크에서 이렇게 주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입을 할 때, 이쪽에는 통기관이 있어야 돼요, 통기관. 자, 유증기를 여 중간에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가 있어서 이 밸브가 이걸, 운송 탱크 쪽으로, 이 밸브에서 운송 탱크 쪽으로 유증기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보내주는, 그게 가연성. 이건 이제 이렇게 기름 넣을 때 탱크 쪽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그게 이제 여기 직선인가 할 때 나오는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입니다. 참고로. 자, 9번 미분모수입니다. 자, 미분모수 누적 최적 분포라고 하는 걸 아실 거고요. 이런 기준 개선은 좀 기준 개선 필요성, 이건 뭐 좀, 우리가 그 기준 개선하면, 좀 기준을 다변화하자. 여러 기준을 두자. 뭐 이제 그런 말 쓸 수 있는데, 일단 단일 지표로 하지 말고 다지표로 하자. 상황들이 틀리니까. 여러 이 환경에 맞게 다지표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에 좀 나머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군별로 목표치를 분리하자. 그 다음에 그 미분모수를 측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광학적 회절 뭐 이렇게 하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최적 분포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 방법별로 따라서 미분모수를 측정 방법에 따라서 미분모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하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DV 0.99 400이다 했을 때는 측정 방법 뭘로 했을 때다라고 그런 것을 표준을 하자.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분모수 기준이 그 누적 최적분포 우리가 DV 뭐 0.99는 400 마이크로미터다. 국내 그러는데, 자, 우리 미분모수는 성능 실제 시험을 통해서 미분모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을 통과했으면, 대체 루트 같은 경우를 인정을 해주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다 개선 필요성들 뭐 이런 거는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다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이거 뭐냐면 200 마이크로는 총 2세고요. 400 마이크로는 좀 커요. 400 마이크로는 좀 크니까 화염 침투성이 좋습니다. 200 마이크로는 대신 그 증발 효과가 좋아요.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 그래서 냉각과 질식을 효과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의미입니다. 냉각과 질식의 균형. 그래서 A급, B급, C급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 유형 적응성을 높이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은 연결복도 연결통로. 이것은 뭐 많이 했던 거고요. 이건 그 휠체어 이용하는 그 피난 약자들이 를 위한 대피시설, 그래서 대피 공간을 하든지, 노대를 해놓든지, 경사로를 해놓든지, 옆건물로 연결 통로를 해놓든지, 거기에 대한 거고, 거기에 연결복도 연결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결복도 연결 통로에 대한 건데, 대피 공간이라든가, 노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건 이번에 출제됐다고 해서 1년 내에 출제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주제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피난 약자에 대한 큰 카테고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자, 원심 펌프. 원심 펌프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원심 펌프의 대표적으로 볼류트하고 터빈 펌프가 있는데요. 볼류트라는 볼류트는 말 그대로 이게 뭔 뜻이냐면 나선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라 껍질 같은 느낌 걸, 또 달팽이 껍질 같은 나선형이에요. 그러니까 펌프 모양이 이게 나선형으로 됐다 해서 볼류트예요. 볼류트는 임펠러가 이렇게
있고 케이싱이 있는 거예요. 임펠러와 케이싱이. 우리가 이제 터빈 펌프는, 여기에 안내깃이 하나 있어. 안내깃. 추가적으로 안내깃이 있어요. 안내깃이 있는 게 이제 터빈 펌프야. 그래서 볼류트 펌프나 터빈 다 원심인데, 그 터빈 펌프는 이렇게 안내깃이 있고, 볼류트는 안내깃이 없고. 근데 보면 이제, 유체가 흡입이 되면, 이렇게 이게 돌면은 유체는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나가겠죠. 나가면 이 공간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유체는 흡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쪽 그 케이싱 쪽으로 하면 케이싱은 이제 넓어요. 넓어지면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하면 넓어지면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지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그때 얻는 거예요. 그 높은 압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력을 그 방식으로 획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터빈 같은 경우는 이 디퓨저라고 하는 디퓨저. 확산되는 이 방향제 확산되는 디퓨저잖아요. 물이 쫙 퍼져나간다는 디퓨저래요. 안내깃에서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 번, 그 다음에 케이싱 쪽으로 또 넓혀지면서 두 번 해가지고 이 압력을 두 번에 걸쳐가지고 두 단계에서 획득을 하는 방식이 터빈이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터빈 볼류트를 묻지는 않고 원심 펌프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펌프는 어때? 빨려 들어와서 원심력에 의해서 퍼지면서 가속이 되고 케이싱이나 안내기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압력 에너지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압력 에너지가 증가하고 증가된 압력 에너지 가지고 토출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변환 과정, 전기 에너지가 모터가 전기 에너지가 그 임펠러의 회전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게 다시 운동 에너지로 유체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임펠러를 빠져나와서 케이싱 내부로 넓어지면서 압력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압력 에너지로. 자, 이런 이야기를 잘 쓰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뭐.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약간 원심 펌프에 대한 좀 이해를 좀 우리가 하면 썰을 그래도 이제 적당히 또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따로 이제 우리 짧은 시간에 원심 펌프를 이렇게 말씀을 다 설명드리긴 그런데 좀 한번 원심 펌프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이 자료 한번 좀 이렇게 참고해서 원심 펌프에 대한 것은 좀 거기다 볼류트 터빈까지 더 나아가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챗GPT한테 물어본 터빈 펌프하고 볼류트 펌프 비교해줘 그러면 쫙 설명해 주잖아요. 자, 비상전원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제3판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비상전원과 관련돼서. 자, 여기 설계도서 검토 항목이에요. 뭐 시험 성적서, 용량, 제어 요소, 운전, 발전기 실, 뭐 이런 소음, 진동, 내열 대칭 어떤지 이런 거 검토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 혹시 뭐 내년에 꼭 나는 합격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3판 이 논문, 이게 포함되어 있는 논문에 이 논문에 보면 뭐 또 다른 이제 발전기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정리된 게 있어요. 그것들을 좀 몇 개,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은 게 아마 출제위원하고 이 논문하고 좀 밀접한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다시 출제위원 들어간다면 또 이쪽에서 또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출제위원들이 보통 들어가서 크게 문제 없으면 한 번 출제한 사람이 또 잘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논문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이쪽 논문에 좀 찾아서 하시고, 뭐 이제 막 정규반 시작하셔 내년 합격은 뭐 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놔두시고요. 근데 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는 됐는데 좀 찾아서 뭐 좀 추가로 더 좀 했으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 물리적, 화학적 특성.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특성, 구성 성분은 고체, 액체, 뭐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 크기는 대충 한 7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여가지고 우리가 보면 미산란을 주로 일으키는 그 입자들이죠. 이동 속도는 뭐 수직 상승할 때 더 빠르고 수평은 좀 느리더라. 색깔 흰색, 검은색, 환색 있고 흰색은 수분을 많이 함유했더라. 검은색은 탄화수소 계열 물질을 많이 함유하면 탄소 성분이 검은색. 그 다음에 그 황색 연기는 TNT나 다이너마이트 특정 극에서 황색이더라. 화학적 완전 연소냐 불완전 연소냐. 열적 열 전달 매체액이고 또 연기는 고온이더라. 그 다음에 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더라. 또 연기가 재발화하죠. 재발화하는 게 뭐 백드래프트 같은 거 재발화. 사실 플래시오버도 미연소 가스가 천장에 쌓이던 게 그게 또 불 붙어가지고 뭐 복사열 쏟아내고 그러면 이제 플래시오버 나타날 때 재발화성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 연기. 자, 짧게 끝낸다고 했는데 또 뭐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40분이나 했네요. 자, 이걸로 해서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혹시 뭐 기존에 50점 넘었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점수 잘 받으셔가지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